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오늘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 후자에 속합니다. 20살에 가족의 생계를 떠맡았고 35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마주한 현실은 때로는 잔혹했고 때로는 모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55,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지금, 뒤돌아본 인생에는 후회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저 자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은주입니다. 올해 55이 되었죠. 어릴 적 우리 집은 전형적인 가부장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집에서만큼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곤 했어요. 은주야, 여자는 조용해야 해. 여자는 순종해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답답했거든요.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언니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죠. 그 언니들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어요. 나도 따라했습니다.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의 그 쓰라린 맛, 목을 태우는 듯한 느낌을 지금도 기억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어요. 몇 달 후 아버지가 알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집에 있던 바리캉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마루에 앉히시더니 내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리셨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리캉 소리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내 머리카락들이 마루바닥에 떨어졌어요. 길게 기른 머리카락이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거울을 보니 마치 남자애 같았어요. 아니, 남자애보다도 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릴 거냐?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일주일 후 나는 전학을 갔습니다. 새 학교에서는 가발을 썼어요. 엄마가 사주신 값싼 가발이었는데 티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감사했어요.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할 수 있었으니까. 새 학교에서 나는 조용한 아이가 되었어요. 친구도 사귀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서는 모범생, 학교에서는 투명인간.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고3 겨울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든 생각이 이상하게도 해방감이었어요. 물론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숨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셨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하나도 모르셨어요. 동생은 중학생이었고, 은주야, 어떻게 하지?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내가 이 집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20살이었죠. 대학에 갈 나이였는데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시급이 너무 적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우리 가족 3명이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 다음엔 카페, 음식점,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같은 나이 또래 여자애가 말했어요. 은주야, 너 이쁘잖아. 술집에서 일해봐. 돈 진짜 잘 벌어.
처음엔 거부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월세 독촉을 받고 동생 학용품비가 부족하고 엄마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결정했습니다. 강남의 한 룸살롱이었어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화려한 조명, 비싼 술 냄새, 그리고 남자들의 시선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어서 와, 신입이구나. 이름이 뭐야? 마담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첫날부터 배웠어요. 남자들 앞에서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술을 따라주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돈을 쓰게 만드는 법까지. 은주 씨는 참 착하네요. 순수해 보여서 좋아. 손님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내 어깨를 계속 만지고 있었죠. 나는 웃으며 피했어요. 그것도 기술이라고 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한 달이 지나니 적응이 되었어요. 아니,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돈은 정말 잘 벌렸어요. 하루에 편의점에서 일주일 동안 버는 돈을 벌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은주야, 2차 나갈래? 돈 더 벌 수 있어. 이 차라는 건 손님과 함께 나가는 거였어요. 대부분 모텔이나 호텔로 가는 거죠.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현실이 나를 몰아붙였어요. 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엄마는 스트레스로 자주 아프셨어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 돈이 물쓰듯 나갔어요. 결국 첫 2차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수치스러웠지만 동시에 현실적이기도 했어요. 한 번에 며칠치 생활비를 벌 수 있었거든요.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사업가였죠. 술에 취해 있었고 돈을 주는 만큼 원하는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돈 받았으니까 제대로 해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의 명령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을 온몸에 부었지만 씻겨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마음의 때 같은 거였죠.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딸도 순수한 20살 소녀도 아닌 그저 웃음과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여자.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터로 나갔어요. 이 일을 몇 년 하다 보니 온갖 종류의 남자들을 만나게 되어요. 대부분은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라도 대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진상들도 있었어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건설업체 대표였죠. 돈은 많았지만 성격이 정말 더러웠어요. 야, 은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는 내가 왕이야. 술이 취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를 비롯한 여자들을 함부로 대했죠. 어느 날 그가 특히 심하게 굴었어요. 2차를 나가서는 온갖 변태적인 요구를 했어요. 나는 선을 그었죠. 사장님, 그건 좀. 그랬더니 그가 버럭 화를 냈어요. 뭐? 돈 받고도 이런다고? 너희 같은 여자들이 뭘 따지냐? 그러면서 나를 때리려고 했어요. 나는 피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내 볼을 핥혀버렸어요. 뜨거운 아픔이 얼굴에 퍼졌어요. 사장님, 돈을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을 때
그는 더욱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돈을 돌려주고 그 자리를 떠났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볼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여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손님 중에는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기업 간부였는데 겉으로는 신사적이었어요. 하지만 2차에서는 완전히 달랐죠. 은주 씨, 우리 사이인데 이런 것도 못 해주나? 점점 더 과도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거부하면 돈을 핑계로 협박했죠. 내가 얼마를 쓰는데 이런 것도 안 해줘? 마치 나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돈을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날은 더욱 심한 일이 있었어요. 최 대표라는 사람과 2차를 나갔는데 그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너는 돈 받고 이런 일 하는 년이잖아. 뭘 잘난 척이야? 그러면서 나를 거칠게 대했어요.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죠.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다음 날 온몸이 아팠어요. 마음은 더욱 아팠죠. 거울을 보니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아니,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버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무너져 갔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한 번에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상처들이 계속 쌓이면서 천천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2차를 나가기 시작한 후로 내 삶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술집에서는 손님들 앞에서 웃어야 하고 밤늦게는 2차로 나가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어요. 진상 손님들은 계속 있었어요. 2차에서 만나는 남자들 중에는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유전무라는 50대 남자와 2차를 나갔는데 그가 정말 심했어요. 야, 너 이 일 몇 년 했냐? 그럼 뭘 못하겠어? 그러면서 정말 모욕적인 것들을 시켰어요. 마치 나를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손님, 그건 좀. 제가 거부하자 그가 화를 냈어요. 뭐? 돈 받고도 이런다고? 네가 뭔데 따져? 그러면서 나를 거칠게 밀쳤어요.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누나, 나 대학 가고 싶어. 동생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무조건 보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못 간 대학이라도 동생만큼은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일했어요. 2차 제안이 오면 웬만하면 다 나갔어요. 아무리 싫은 손님이라도 돈을 많이 주면 참았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감정이 메말라 갔어요. 웃는 것도 기계적이 되었고 남자들과 있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만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수록 필요한 돈은 더 많아졌고 빠져나갈 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생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내가 이 모든 걸 견디는 이유였어요. 10년을 그렇게 살면서 나는 돈을 모았어요. 다른 동료들이 번 돈을 쉽게 쓸 때 나는 최소한의 것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어요.
화장품도 가장 싼 걸로 사고, 옷도 한두 벌로 돌려 입고, 먹는 것도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전부였어요.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은주야, 이런 일 하는 애가 왜 그렇게 아껴? 돈 버는 만큼 써야지. 하지만 나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내 가게를 갖고 싶었어요.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나, 고마워. 누나 덕분에 대학 갈 수 있게 되어서. 동생의 말에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죠. 동생이 군대에 갔다가 제대한 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집에서만 지내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복학도 하지 않았어요. 동생아, 학교는 안 가니? 싫어. 사람들 보기 싫어.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더 큰 짐을 떠안게 된 거예요. 동생이 일하지 않으니 생활비도 더 많이 필요했고,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자주 아프셨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10년을 버텼는데 조금 더 버텨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도심 지하에 작은 공간이 나온 거예요. 월세도 그럭저럭 낼만 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내 가게를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바였어요. 여자 두세 명이 일할 수 있는 크기의 작은 바. 처음 가게 열쇠를 받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내 것이 생겼다는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인테리어는 최대한 간단하게 했어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이미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신입들은 금방 그만두곤 했어요. 그래도 지연이와 미영이라는 두 명의 괜찮은 여자들을 만났어요. 지연이는 나보다 5살 어린 싱글맘이었어요. 미영이는 갓 20살이 넘은 어린 아이였죠.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절대 다른 사장들처럼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손님들을 직접 상대해야 했어요. 사장이긴 하지만 작은 가게라 내가 뛰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손님들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회사 스트레스에 지친 셀러리맨들, 외로운 중년 남자들,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사장이었어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었죠. 도가 지나친 손님들은 내보낼 수도 있었고요. 어느 날 정말 진상인 손님이 왔어요. 술에 취해서 지연이를 함부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내가 돈 내고 왔는데 왜 이래? 손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참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내 직원을 지켜야 했거든요. 뭐? 여기 사장이 누군데? 제가 사장입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사장을 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나를 밀쳤어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손님,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신고하겠습니다. 결국 그 손님을 내보냈어요. 물론 그날 매출은 좋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고마워했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다른 곳에서는 참으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람이야. 돈 때문에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나도 예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참아야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게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월세, 직원 급여, 각종 세금까지. 돈이 나가는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건 한정적이었어요. 가끔 정말 힘들 때는 예전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그때는 최소한 내가 일한 만큼은 확실히 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가게 운영비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즈음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내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직원들도 챙겨야 하고 가게 운영도 신경 써야 했어요. 남자들 앞에서 웃는 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사장으로서의 책임까지 떠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어느 날 우연히 호스트바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하는 남자들이 일하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내가 당하는 걸 다른 성별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강남의 한 호스트바였어요. 화려하게 꾸민 남자들이 여자 손님들을 극진히 모시고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남녀가 바뀐 것 같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손님. 처음 오시는 거죠? 준호라는 호스트가 내게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준호는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위로도 해주었죠. 누나 많이 힘드시죠? 보면 알 수 있어요. 누나 같은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위로받는다는 게 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가끔씩 호스트바에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만큼은 내가 손님이었어요. 대접받는 여자였죠.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평범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연애를 하는, 사랑을 받는 그런 여자 말이에요. 누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가 물으면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 직원들과의 스트레스, 경영의 어려움, 모든 걸요. 그런 새끼들한테 왜 참아요? 누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의 말에 위로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성별만 다를 뿐이지. 어느 날은 2차도 나갔어요. 준호와 함께 호텔에 가서 내가 남자 손님들에게 당했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시켰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도 해봐. 처음에는 복수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당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해졌어요. 준호의 얼굴을 보니 내가 남자들 앞에서 짓고 있었을 표정이 보였거든요. 참고 있는 표정, 돈을 벌기 위해 견디는 표정. 나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였던 내가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후로도 계속 호스트바에 다녔어요. 그곳이 내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하지만 갈 때마다 더욱 공허해졌어요. 진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랑을 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끔 손님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어요. 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였거든요. 30 중반이 넘어가니 외로움이 더욱 컸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정 부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이혼남이었는데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은주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혼자 다 해내고.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 부장과는 몇 달 동안 만났어요.
가게가 끝나면 함께 늦은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도 했어요. 마치 연인 같았죠. 은주 씨, 나랑 정식으로 사귀지 않을래요?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재혼은 생각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회사 일도 바쁘고, 결국 그도 다른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편리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었죠. 몇 달 더 그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정 부장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회사 후배였죠. 미안해요. 은주 씨,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의 뻔한 변명을 들으며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지만요. 역시 나 같은 여자와는 진짜 연애를 할 생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 후로도 몇 명의 남자들과 만났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모두 나를 잠시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로만 생각했어요. 결혼 상대나 평생 함께할 여자로는 생각하지 않았죠. 김대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미혼남이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런 여자를 왜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의 달콤한 말에 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났죠. 은주 씨, 우리 관계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거든요. 결국 나는 숨겨야 할 여자였던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소개할 수 없는 여자.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왜 모든 남자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지만 답은 뻔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는 그냥 재미있는 상대일 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박 사장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작은 회사 사장이었는데 이혼한 지 몇 년 된 사람이었어요. 은주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들은 피곤해요. 처음에는 그런 말이 좋았어요. 내 경험과 연륜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 동안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내 의견도 존중해 주었어요. 가끔은 결혼 이야기도 나왔어요. 은주 씨, 우리 진짜 결혼 생각해 봐요. 나이도 이제 많은데 혼자 살기 외롭잖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나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에게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의 예쁜 여자였죠. 미안해요. 은주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또 다시 버림받았어요. 결국 나는 진짜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혼자여야 하지? 40을 앞둔 나이가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가족은 있지만 정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작년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폐암이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은주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이제야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 후로 몇 달 동안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간병을 했어요. 밤에는 가게 일을 하고 낮에는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잠은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점점 말라가셨어요. 예전에 엄마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위셨죠. 은주야, 엄마가 죽으면 동생 부탁한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들어라. 너 혼자 이 집 버텨왔는데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우셨어요. 평생 우시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엄마가.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몰랐어.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고 살았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나도 엄마 곁에서 많이 울었어요. 평생 참아왔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나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몇 달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히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친척들도 거의 없었고 친구들도 많지 않았거든요. 동생도 장례식장에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를 무조건적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엄마 방을 정리했어요. 별로 가진 것도 없으셨어요. 옷 몇 벌과 낡은 사진들이 전부였죠. 사진들을 보니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있었어요. 정말 예쁘셨어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었는데 행복해 보이셨어요. 엄마도 한때는 꿈이 있었을 텐데 어떤 꿈을 꾸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나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였겠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동생은 여전히 자기 방에서만 지내고 나는 가게 일로 바빴고 가끔 동생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동생은 자꾸 피하기만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동생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혼자 다 감당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동생이라도 지켜야 했거든요. 가게에서는 새로운 아가씨들이 들어오곤 했어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20살간 넘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나 자신이 떠올랐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아이들. 사장님, 일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뭔가 찜찜해서요. 수진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20살 된 아이였는데 가정 사정이 안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글쎄, 다른 선택이 있다면 하지 마.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는 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랬듯이 이 아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아이 나이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55이 된 지금 나에게는 더 이상 꿈이나 희망 같은 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에요. 가끔 손님들을 상대하면서도 허무해져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참았다면 이제는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주야, 오늘도 예쁘네. 단골 손님 중 하나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도 피로가 쌓여 있고 눈빛도 예전처럼 밝지 않아요. 그래도 웃어야 해요. 이게 내일이니까. 어느 날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손님이 너무 심하게 굴어서 결국 경찰을 불러야 했어요. 인연들이 뭘 안다고? 내가 돈 주고 왔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쾌해했고 결국 가게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55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가게 문을 열어야 해요. 생활해야 하니까. 동생을 돌봐야 하니까. 가끔 호스트바에 가기도 해요.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 때는 가요. 누나 요즘 힘들어 보여요. 준호가 그렇게 말해요. 그도 이제 30 중반이 되었어요. 예전만큼 젊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정해요. 응, 좀 힘들어. 누나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 이 모든 걸 해내고 있잖아요. 그의 위로에 잠깐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현실이에요.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건지. 20살부터 55까지 35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다른 여자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할 때 나는 남자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나는 혼자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원망스러워요. 왜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이 모든 걸 해냈으니까. 동생을 대학까지 보냈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고 내 가게도 만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가끔 가게에서 일하는 어린 아가씨들을 보면 예전에 나 자신이 보여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때의 나.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미영아, 손님이 너무 심하게 굴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처리할게. 그런 말을 해주면서 내가 그때 이런 사장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좀 더 쉽게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장은 없었어요. 모두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요즘은 외로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욱 혼자라는 게 실감나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조용해요. 동생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나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싶어요. 가끔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봐요. 대학에 가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했으니까.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도 꽤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끝까지 버텼으니까. 하지만 그 강함의 대가로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사랑도 평범한 행복도 모든 걸 잃었죠. 요즘은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동생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때까지 혼자 버텨야 하는 걸까? 무서워요. 혼자 늙어가야 한다는 게.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니까. 55이 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작은 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는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버텨왔으니까 앞으로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왔고 우리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은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